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셀트리온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론, 이르면 다음 달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금융지주의 최고 수장 10년 만에 바뀝니다. 김정태 회장의 후임으로 함영주 부회장이 내정됐습니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고령층이 경제활동을 그만둘 확률이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이 차기 정부의 고용과 노동정책의 균형을 촉구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셀트리온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론이 이르면 다음 달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셀트리온 측이 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직접 소명하는 대심제 방식을 적용키로 한 건데요.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년째 분식회계 혐의에 발이 묶인 셀트리온. 이르면 다음 달 금융당국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위원회에 셀트리온 감리 결과를 넘겨받아 최근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2주 후 증선위 정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방식은 셀트리온의 요청을 수용해 대심제로 이루어집니다. 대심제는 재판과 같은 형식으로 회사 측을 정례회의에 출석시켜 혐의에 대해 방어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증선위원들은 기존 논의 내용과 대심제 결과를 종합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분식회계 의혹의 쟁점은 내부거래 매출 반영의 적정성 여부와 재고자산 부풀리기 여부입니다. 셀트리온 측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증거에 반박하며 치열한 논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심제는 지난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당시 적용된 방식인데 결론을 내기까지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금융위 측은 이번 셀트리온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때처럼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83만 명에 달하는 주주들의 신음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해묵은 감리 이슈에 주가가 휘청이며 지난해 2월 1일 고점에 비해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한편 오늘 셀트리온의 주가는 0.93% 하락한 16만 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최근에 신라젠 등 코스닥 바이오 상장사들의 상장 폐지 논란이 잇따라 발생했죠. 이에 거래소는 기술 특례 상장 제도를 개선키로 했습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기술 특례 상장 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코스닥에 입성할 수 있도록 상장 기준을 낮춰준 제도입니다. 재무제표상 적자가 있더라도 기업의 보유 기술이 유망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술 평가를 통해 상장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술 특례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은 모두 143개로 이 중 93개사가 바이오 기업이었습니다. 다만 최근 신라젠의 상장 폐지 등 바이오 상장사들의 문제가 발생하자 거래소가 기술 특례 상장 제도를 손본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기술 특례 상장 이전에 이루어지는 기술 평가는 전문 평가기관 중 2곳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받아야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앞으로 이러한 평가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표준 평가 모델을 만들어 평가기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기술 특례 상장 제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표준 평가 모델이라는 것을 이제 개발을 해서 기술 평가 단계에서 이 평가할 때 좀 내실화를 기하려고 투자자들이 신뢰하시고 좀 더 객관적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실 것 같아서
이외에도 내부 통제와 관련해 기업의 경영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지도 더 면밀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하나금융지주의 최고 수장이 10년 만에 바뀝니다. 10년 동안 그룹을 이끈 김정태 회장의 후임으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내정된 건데요.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나금융그룹이 김정태 회장의 뒤를 이을 수장으로 함영주 부회장을 낙점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어제 함영주 부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해추위는 은행장과 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그룹의 성장을 이끌어온 한 부회장이 최고 적임자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1956년생인 한 내정자는 말단 행원으로 시작해 하나은행장, 지주 부회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2015년 9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합쳐진 이후 2019년 3월까지 통합은행의 초대 행장을 맡았고 순이익 1조 원 클럽도 달성했습니다. 또 2016년부터는 하나금융 부회장을 맡아 그룹의 ESG 경영을 총괄하는 등 오랜 기간 김정태 회장과 손발을 맞춰왔습니다. 오랜 기간 그룹 내 2인자 역할을 해온 만큼 일찌감치 차기 회장으로 유력시 됐지만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법정 공방 이슈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해추위가 오는 25일 채용 비리 관련 1심 선고보다 먼저 최종 후보로 낙점한 것은 한 부회장의 승소가 확실시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업계에서도 최근 유사 재판에서 다른 금융지주사 최고 경영자들이 대체로 승소한 사실로 미뤄 취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단독 후보로 추천된 한 부회장은 다음 달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임기 3년의 하나금융 차기 대표이사 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입니다. 최종 선임된다면 한 부회장은 비은행 사업의 수익성 강화와 함께 은행 등의 디지털 전환과 해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그만둘 확률이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은행은 2006년부터 55세부터 70세의 고령자 3,664명을 대상으로 12년 동안 주택 매매 가격 지수와 노동 공급 상황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보유주택의 자산 가치가 10% 오를 경우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8%포인트 떨어지게 되고 은퇴 확률은 1.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특히 주택 가격이 예상보다 더 올랐을 경우 은퇴하는 성향은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주택 가격이 과거 3년간의 추이를 바탕으로 예상한 수준보다 10%포인트 더 오르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폭은 6.5%포인트로 은퇴 확률 상승폭은 4.8%포인트로 더 커졌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차기 정부의 고용과 노동정책의 균형을 촉구했습니다. 주 52시간제 개선과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완화 등이 강조됐는데요. 정세미 기자입니다. 중소기업계가 대선을 한 달 앞둔 차기 정부의 노동규제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오늘 오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신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차기 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5가지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혁신 전환과 성장 촉진, 인프라 구축,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담겼습니다. 이 중 중소기업계가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은 건 고용과 노동정책의 불균형.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조사한 결과 30% 이상이 주 52시간 제도와 최저임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서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등 노동규제 유연화가 약 40%로 가장 높았습니다. 노사가 합의하면 월이나 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쓸 수 있게 해 일할 권리와 돈벌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서 비롯된 사고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하한 규정까지 두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다음 달 종료를 앞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 만기에 대한 추가 연장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김 회장은 IMF 금융위기 때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아 부도가 난 기업들이 많다며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냈고 충당금도 오히려 줄어든 것을 보면 연장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 기업승계제도 현실화와 벤처기업 복수 의결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도 논의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현대자동차가 12년 만에 일본 시장 재진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2009년 일본 내수 시장의 벽을 넘지 못하고 철수한 바 있는데요. 전기와 수소차 또 온라인 판매를 앞세워 다시 한번 일본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장민선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어제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승용차 시장에 다시 진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2009년 말 철수한 이후 약 12년 만입니다. 이번에 현대차는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온라인 판매를 내세웠습니다. 일본 내수 시장은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전기차 비중이 1%밖에 안 되는 상황. 여기에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현대차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친환경차 점유율을 확대해가고 있다는 점도 일본 시장 재진출의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또 판매 방식은 영업점 없이 온라인으로 판매에 나섭니다.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차량 선택부터 시승 예약, 견적, 결제, 배송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끝낸다는 구상입니다. 私たちは日本国内において販売店、いわゆるディーラーを持ちません。その代わり時間と場所の制約を受けないスマートな車両購入経験をオンライン完結で提供します。 현대차는 우선 수소차 넥소와 전기차 아이오닉5를 일본 시장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올 하반기 요코하마를 시작으로 일본 주요 지역에 현대차 친환경차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고객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일본 현지 업체와 손잡고 차량 공유 서비스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수입차의 무덤으로 불리는 일본에서 현대차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다면 전기차 분야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통신 3사가 5G 가입자의 꾸준한 증가와 비대면 신사업의 호조로 지난해 처음으로 합산 4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둬들였습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의 영업이익은 각각 1조 6,718억 원, 1조 3,872억 원, 또 9,790억 원으로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4조 380억 원이었습니다. 작년도 합산 영업이익은 재작년보다 18.1% 늘어난 것으로 회사별 증가율은 KT가 41.2%, SKT 11.1%, LG유플러스 10.5%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3사 모두 5G 가입자가 크게 늘며 이동통신 사업에서 좋은 실적을 거둬들였고 비대면 신사업 성장도 호실적을 뒷받침했습니다. 올해는 5G 모델이 다양해지고 마케팅 안정화 기조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통신 3사의 수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름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국제유가 환율이 동반 상승한 영향이 큰데요. 유가 상승으로 항공, 해운, 화학, 철강 등 산업계 전반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서 긴장감은 산업계에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경제산업부 문다혜 기자와 함께 유가 상승에 따른 산업계의 영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가 많이 올랐잖아요. 어디까지 올랐습니까, 지금? 네, 작년 말 유류세 인하 조치로 안정세를 보이던 기름값은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7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 첫째 주 주요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165.2원 오른 1,666.7원으로 3주 연속 올랐습니다. 오늘 전국 평균 기름값은 리터당 1,693.29원입니다. 서울 평균 가격 역시 1,764.75원으로 조만간 1,800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기름값 급등은 국제유가와 환율이 같이 뛰어오른 영향입니다. 국제유가는 통상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됩니다. 어제 기준 3월 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89.36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일엔 91.32달러로 나타났는데요. WTI 가격이 배럴당 90달러를 넘은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입니다. 브렌트유 가격도 배럴당 90.78달러로 보였고 두바이유 가격도 9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국제유가는 계속 오를 전망입니다. 최근 석유 제품 수요 증가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 등 지정 확정 리스크가 겹치면서 배럴당
$120 정도까지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물론 어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재개 소식에 국제 유가가 소폭 하락했지만 국내 유가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고환율도 문제입니다. 원유는 달러를 주고 사오는데 원화가 약세라 부담이 더 커지는 건데요. 유가가 올라도 원화가 강세면 고유가를 덜 체감하는데 원화마저 약세를 보이면 고유가 여파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문제는 환율이 1,200원을 오르내리며 국내 기름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어 체감 유가는 사실상 $100에 진입했습니다. 예. 국제유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경제 전반에 이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올지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 시대가 온다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0.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어제 보고서를 통해 내놓은 전망인데요. 연구원은 사상 세 번째의 배럴당 $100 시대로 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가 된다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0.3%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1%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경상수지 국산은 $305억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원유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기준 한국 경제의 원유 의존도는 5.70배럴로 OECD 37개 회원국 중 1위였습니다. 특히 국제 유가가 오르면 정유와 철강, 화학, 전력, 가스, 중기, 도로 운송, 항공운송 등 부문에서 비용 상승 압력이 급증할 것으로 나옵니다. 특히 정유 상류 원가 상승률은 23.5%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경제 전반에 결국에는 큰 타격이 갈 것이란 전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산업계 중에서 어떤 곳들이 직접적 피해를 볼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곳은 항공업계입니다. 통상 유가가 올라가면 항공육도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항공유 가격은 배럴당 $105.7였습니다. 한 달 전보다는 27.3%, 작년보다 89%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특히 항공업계는 고정비용 중 유류비가 최대 30%를 차지해 유가 상승은 곧 비용 증가로 인한 손실로 이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여객 침체에다 유가 급등에 따른 항공유 가격 상승까지 겹치며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항공유가 배럴당 $1 오르면 $3천만, 우리 돈으로 약 36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작년 대한항공의 연료비는 총 1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3% 늘었습니다. 물론 항공사들이 고정비 지출을 줄이고 미리 항공료를 비축해 일정 부분 해지하고 있지만 유가 상승세가 장기화하면 수익 장악하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저비용 항공사의 우려는 더 깊습니다. 그나마 대형 항공사는 화물 사업을 통해 유류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여객이 주력인 LCC에게는 부담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운업계도 유가 상승에 따른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해운업계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유가가 계속 오르면 연료비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요. 현재는 운임이 크게 올라서 연료비 증가분을 상쇄하고 있지만 고유가 기조가 계속된다면 유가 상승분 일부는 자신들이 부담해야 해 실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HMM의 연료 사용 규모는 2020년 기준 5천억 원에서 유가가 오르면서 작년 3분기 비용은 6,800억까지 올랐습니다. 석유화학업계도 지금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쪽은? 석유화학업계도 우려가 큽니다. 유가가 오르면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가 되는 나프타 가격도 오르기 때문입니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핵심 원자재로 석유화학 제조 원가의 70%를 차지합니다. 어제 나프타의 가격은 통당 837.63달러를 보였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3.96% 증가한 건데요. 특히 지난해 1월 말 511달러와 비교하면 60% 넘게 상승한 수치로 최근 1년간 최고 가격입니다. 나프타의 가격 상승은 원가 상승으로 직결돼 제품 가격이 원가 상승폭만큼 오르지 못할 경우 석유화학사들의 수익성은 악화됩니다. 문제는 최근 우리나라 화학업계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올림픽을 이유로 설비 가동률을 낮춰 제품 수요가 줄어들어 제품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게다가 나프타 가격 상승을 부추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긴장 관계가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에 주요 화학사들이
나프타를 정유회사의 쿼터 또는 연간 단위 물량 계약을 맺어 레깅 효과를 최소화하고 있고 나프타 대신 LPG 사용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문제는 단기간에는 유가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예, 석유화학업계도 지금 고심이 클 것 같고요. 철강업계는 어때요? 네, 유가 상승에 대한 철강업계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료비 연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에 따라 유가가 오르가면 고정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철강산 가격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우려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철강산 가격은 통당 89.83달러까지 떨어졌으나 12월 중순부터 오르기 시작해 이달 4일 기준 톤당 146.7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철강 제품의 가격 인상은 조선과 건설 등 전반 산업에 도미노식 가격 인상 피해도 우려됩니다. 유가가 워낙 비상이다 보니까 산업계 전반이 어려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류세 인하 이미 하고 있는데 지금 연장 조치에 나설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석유협회 정유 4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공사 등과 함께 회의를 열고 비상시 석유 수급 대응 계획을 점검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계획에는 긴급 할당 관세 도입 등 세제 지원과 함께 민간 원유 재고가 적정 수준으로 미달되면 경기 경고를 발령하고 비축유를 방출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정유업계는 국내 물량 중 약 5.6%를 러시아에서 들여오고 있지만 아직 국내 석유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위기 발생 시 대체 수입처 발굴 등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석유공사는 비상시에 정부 비축유 방출 태세를 항시 확립하고 있다면서 유사시에는 해외 생산 원유를 도입하는 등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정유사의 국내 석유 제품 가격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유가 급등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만일에 대비해 국내 석유 수급 모니터링을 보다 철저히 진행하고 유사시에는 정부 비축유 발주를 통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방안들까지 짚어봤고요. 문다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월세화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올라 대출이 필요한 상황인데 금리가 상승하고 이자까지 비싸져서 무주택자들의 전세 선택이 쉽지 않아진 탓인데요. 이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계약된 아파트 전월세 16,307건 중 월세를 낀 거래는 7,015건으로 전체 중 43%를 차지했습니다. 임대차 입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0년 5월엔 전월세 14,436건 중 월세가 4,143건으로 약 28.7% 수준이었습니다. 법 시행을 기점으로 전세가가 크게 오르자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전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내는 보증부 월세로 전환한 겁니다. 전세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전월세 전환율을 역전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일부 세입자들에겐 전세보다 월세가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며 월세로 전향하는 일이 늘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월세 공제가 되는 부분이 또 있고 전세 대출 금리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는 추세다 보니까 대출 금리를 내느니 월세를 낸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은 작년 11월 기준 4.7%입니다. 지난해 초 2에서 3%대에 머물던 전세 대출 이자는 올 들어 4%대 후반까지 치솟았습니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오르면 5%를 웃돌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세 대출 금리가 전월세 전환율보다 높으면 굳이 은행에서 목돈을 빌려 집주인에게 맡길 이유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향후 더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에 고가 전세 대출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이 경우 대출 받기는 더 어려워지고 하반기 전세가 급등도 예상되는 탓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지난해 아모레퍼시픽의 영업이익이 전년의 2배를 넘어서며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연간 매출 약 4조 8,600억 원, 영업이익 약 3,400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9.7% 늘었고 영업이익은 140.1% 늘며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 건데요. 럭셔리 브랜드를 중심으로 온라인과 해외 시장에서 판매 증가가 호실적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특히 해외 시장은 럭셔리 브랜드의 약진과 오프라인 매장의 효율화로 영업이익이 190%나 올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자음생 등 고가 라인을 육성하고 설화수의 매출이 약 50% 증가하며 두각을 나타냈고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도 브랜드와 채널을 다변화하며 매출 성장세를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2년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행사는 1,300개 넘게 감소한 반면 야영장은 500개가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여행사 수는 지난해 말 2만 906개로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 2년 동안 1,377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반해 야영장은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야영장 수는 2019년 말 2,367개에서 지난해 말에는 2,873개로 지난 2년 동안 506개가 증가했습니다. 야영장은 코로나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야외 별도 공간에서 소규모 단위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